소개받은 김인양인데요. 잘 들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행동발달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은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들으러 와주신 많은 그 가족분들과 또 많은 이제 현장에서 실무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 자료가 이전에 드렸던 파일이랑 조금 달라서요. 만약에 원하시면 끝나고 제가 다시 이렇게 업로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인 전환기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 정신 건강과 그다음에 신체 건강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 이행기, 성인 전환기, 뭐 후기 청소년기, 이제 많은 용어들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을 부르는 용어, 그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들이 만 18세, 만 17세가 됐을 때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만 사실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성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갑자기 획득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점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나이대를 보면은 아주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는 발달학적인 개념이 더 이제 중요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문헌들을 보면 명확하진 않지만 만 15에서 17세부터 24세에서 26세 사이를 성인 전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점점 공부도 길어지고, 이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스스로가 어른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나이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8살은 돼야 어른이 된 것 같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가 있을 정도로, 점점 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준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생애 주기별로, 그, 직면하게 되는 그런 발달 과업들이 이제 생애 주기별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되고요. 뭐 이제 진단이 맞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뭐 학교를 어떻게 보내고, 뭐 학교, 뭐 공부와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하며,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해야 되는 이런 발달 과업들보다 사실 성인기가 되어서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는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그 학교 테두리를 벗어나서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거에 대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기가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이슈로 그 발달장애 가족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 집과 뭐 결혼과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발달 장애인의 뭐 장래 문제를 물어봤을 때 직업이나 취업, 일상생활, 지원,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된다고 답변을 주시기도 했지만 건강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발달 장애인들의 숫자도 늘고 있지만 점차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도 훨씬 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발달 장애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고, 그동안에 사실은 건강과 관련된 이런 정부 정책이 많이 부족했지만, 점차적으로 예산도 많아지고, 관심도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 어, 일단은 이제 20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은 한 25%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75%가 성인기 연령의 발달 장애인들이고, 50세 이상 발달 장애인들의 비율을 보면 이미 이제 2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그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발달 장애인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성인병, 치과질환, 정신질환의 우울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54.4%로 2명 중에 1명이 만성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다. 이제 대답했을 정도로 이제 건강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이제 자폐 발달 장애인이 아닌 또 다른 이런 건강의 상의 이슈들이 이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인 전환기 발달 장애인 분들에게 이제 건강 관리, 그래서 이제 정신 건강 관리와 신체 건강 관리 두 가지 이슈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이 성인 전환기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여러 건강 이슈에 굉장히 취약하고, 두 번째로는, 많이들 이제 느껴보셨겠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 그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거를 바로바로 대처하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이제 성인이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다면 훨씬 더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인이 돼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들과 여러 가지 자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건강 파트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성인 전환기에 있는 이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를 통틀어서, 역학조사 결과를 봤을 때, 어, 그 인구에서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의 75%가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에 발병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질환에 취약한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변화를 싫어하고 또 적응이 어려운 그런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10년 이상 다녔던 학교를 벗어나서 새로운 조직에서 찾고 적응해야 하며 기존의 지지 체계에는 기댈 수가 없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요. 가족들 측면에서도 이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역 사회로 나가야 하며 또 이제 가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감이 증가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부모도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뭐 갱년기가 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건강도 예전만 하지 못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시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바로 중년기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신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정신장애들이 동반이 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발달 장애인의 70에서 75%가 발달 장애인이 아닌 정신건강 문제, 예를 들어서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우울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틱, 강박증과 같이 다양한 그런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동반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70%가 한 개 이상의 정신장애가 동반이 되고, 이 중에서 절반 가까이 40%는 두 개 이상의 정신장애가 동반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이 되는 정신장애 종류를 보면은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그러니까 마약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서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불안장애, 양극성 장애, ADHD, 뭐 치매나 우울이나 뭐 조현병이나 자살 시도, 강박장애 등 다양한 정신장애들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동반이 되는 질환 네 가지를 중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동반된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다른 정신장애가 동반이 됐을 때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 증상이 더 악화가 되고, 그래서 가족들의 돌봄이 부담이 더 커지며, 다니던 직장이나 센터에 적응이 더 어렵기 때문에, 동반 질환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현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정신 장애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물론 발달 장애인들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 뭐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보다는 발달 장애인들에게서 우울증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2%에서 15% 정도가 우울증이 동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이 있으면, 누구나 살다 보면 우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우울 장애로 진단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우울증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악화가 되며, 기능도 저하가 되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할 수도 있으며, 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오래되면 뭐 불면이나 식사 장애와 같은 신체적인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우울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울증과 관련된 여러 진단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요 우울 장애, 지속성 우울 장애, 적응 장애, 뭐 이제 조울증 다양한 진단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이 진단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발달 장애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좀 독특한 양상의 우울증도 있습니다. 우, 누구나 살면서 우울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어, 좀 모호하게 느껴지거나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그 기간을 보면은 거의 매일 2주 연속 다음 중에서 5가지가 동반이 됐을 때, 정신과적으로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은 기분입니다. 근데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저는 우울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자기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울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짜증이 난다, 예민하다, 공허하다,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겠다. 뭐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기분들이 이제 우울한 기분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에 즐거웠던 활동이 이제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기분뿐만 아니라 수면이나 식사의 장애, 예를 들면 불면증이나 이제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거나 혹은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 기운이 없다, 피곤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실패자다라든지 뭐 이제 죽고 싶다,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기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울증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 영역의 기능들이 전부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우울증을 보면은 우울증인지 사춘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울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말을 잘 안 하거나 어,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자꾸 모르겠다, 귀찮겠다, 귀찮다, 뭐 하기 싫다, 뭐 잠을 안 자고 방에서 안 나오는 이런 종류가 이제 사춘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발달 장애인들은 이제 우울증을 표현하고 인지하는 방식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짜증을 그냥 이제 우울하다는 표현보다는 짜증을 내거나 자해를 하거나 잘 씻지를 않거나 뭐 나가기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양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공격성, 짜증 증가, 뭐 상동 행동 증가, 뭐 이제 기능이 퇴화하거나 아니면 아주 특이한 주제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서 그거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이런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에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 가족 중에서도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앓고 있는 경험이 있었던 경우에는 더 이제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나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 오히려 지능이 높거나 기능이 높아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좌절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우울증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라든지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입게 되면 당연히 우울증을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말씀드린 것 같은 증상들이 일부 관찰이 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울증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기의 증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과 선생님이라든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되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 발달 장애인의 평상시 모습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많이 주는지를 도 우울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시고요. 장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스스로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있진 않은지, 주변에 이렇게 힘들 때 많이 도와줄 만한 지지 체계가 얼마나 많이 확립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치료를 받는 부분인데요. 요 피라미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울증도 사실은 치료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으며, 그게 이제 치료 방법들이, 어, 이제 개인마다 이제 특성에 맞춰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한 가지 치료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최대한 많은 자원들을 동시에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때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발달 장애인들과 가족들을 보면 한번 이런 그런 어, 부작용을 경험하고 나시면 그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셔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물론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은 부작용들을 보면 생명에 치명적일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사소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끊는 것보다는, 항우울제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이게 정말 부작용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증상이 일부인데 이게 약물 부작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해서 교체하는 이 과정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수주 내지 수개월 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상의를 하셔서 이제 약을 쓰는 게 불안하시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거나 혹은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짜증을 많이 내거나 공격성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약물 치료가 아닌 경우로는 아닌 방법으로는 사실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담당 선생님과 어, 상의하시고 약물을 맞춰 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더 많이 나타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갔더니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한 분께서 예시를 들어줬는데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핸들을 꺾어서 내 앞에 이제 끼어들게 되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너무 운전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겠지만 저 사람 똥 마려웠나 보다. 뭐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었나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화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정하는 이런 치료를 인지행동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되지만 사실은 저희도 어렵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어렵고, 발달장애인 환자분들 중에서도, 생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아주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불안한 하면은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즐거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든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이런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더 우울이 증폭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명상 같은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명상도 찾아보시고 유튜브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어서 찾아보시고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어, 이제 마음챙김 기반 명상은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과거나 현재로 생각이 가지 않고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에 집중해서 잡생각을 없애는 게 마음챙김 기반 명상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밖에서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밖에서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햇빛이 이제 비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제가 바깥에 있다면 바람 뭐 느껴지고 이런 하나하나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도 가져왔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0분이나 되고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 영상에 보이는 주인공은 가만히 앉아서 느껴지는 감각과 생각들을, 불안들을 흘려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 장애입니다. 불안 장애도 발달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흔하게 동반되는 정신 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명확한 대상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막연하고 불쾌한 두려움을 의미하고요. 보통은 일어나지 않는 일, 혹은 내가 잘 모르는 대상이 나한테 혹시나 해를 주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보통 이제 불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불안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은 불안이 과도하면 그게 이제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쁘거나 손이 떨리는 이런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막상 응급실에 가보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으면 이제 이상이 없다고 들으시는데 이런 신체 증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템플 그란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템플 그란딘은 아주 유명한 이제 과학자였죠. 근데 이 사람도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사람과 뭐 소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공황 장애까지 나타났다라고 했을 정도로 또 이제 불안 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었던 그런 발달 장애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병원이나 임상 현장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 뭐 예를 들어 뭐 학교를 가야 될 때 소리를 지르거나 혼자 있을 때
많이 울거나 혹은 이제 아빠를 찾으면서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뭐 울고 뭐 이제 화를 내고 이런 행동들이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발달 장애인 특성상 이런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지나쳐서 이제 가족들이 돌보는 게 너무 힘들거나 혹은 본인도 너무 힘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불안 장애를 이제 의심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루틴의 변화가를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싫어하는 정도가 그 불안해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폭발하거나 혹은 이제 혼자 두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불안 장애 일종으로 진단 내리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안 장애가 있으면 증상도 악화가 되고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제 네. 그래서 장기간의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동반이 되죠. 그래서 평생 유병률을 보면은 전체 발달 장애인이 약 40%가 살면서 한 번은 불안 장애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되게 중요한 게 이 불안 장애가 프리스쿨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3에서 5세 사이에도 불안 장애가 이제 진단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불안 장애도 저희 어, 교과서에 보면 그 두려움의 대상에 따라서 불안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장애는 분리불안 장애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 대한 불안은 사회 불안 장애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공황 장애도 있고 거의 뭐 이제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거의 일상의 모든 주제가 다 불안한 경우를 전반적 불안 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발달 장애인에서 나타나는 불안 장애 독특한 양상으로 보면은 어, 사람이 많은 그런 혹은 이제 낯선 사람 앞에 나서야 된다는 불안, 사회적 공포가 있는데 일반 그런 비장애인들과 달리 비장애인들은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불안이 나타난다면 발달 장애인들은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없이도 사회적 공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지나치는 공포가 나타나기도 하며 아주 독특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과도한 불안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염 달린 남자가 이제 무섭다든지 뭐 파이프가 무섭다, 낙서가 무섭다, 뭐 선풍기가 무섭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런 어,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장애도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손이 떨리고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사실은 이제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잘 조절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루기에 너무 지나치거나 뭐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약물을 반드시 사용을 해서 그것들을 빠르게 경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도, 되게 중요한, 되게 훌륭한 그런, 비약물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즉각적으로 불안이라는 것은 나의 이런 각성 수준이 올라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계심이 올라가고 각성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빠르게 각성 수준이나 이런 신체적인 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완요법이나 뭐 복식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나비포옹 이런 방법들이 아주 이제 극한 불안이 있을 때 사용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고요.
첫 번째 이완요법에 대해서도 이제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이완요법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그런 근육들을 수축시켰다가, 그 다음에 힘을 이제 풀어주면서 몸의 긴장이 풀렸을 때 그 감각을 느끼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배를 등 쪽으로 아주 강하게 세우는 네, 그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서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수축하는 시간보다 이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조금 길게 해주셔서 몸에 이제 긴장이 풀리는 그런 감각을 이제 느끼는 게 이 이완요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머리부터 뭐 목이라든지 팔, 다리 뭐 다양한 근육들을 최대한 어, 네. 안 보이셨던 분이 제가 지금 채팅창을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이 돼가지고, 네. 제가 소리 공유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을 지금 확인해서, 어쨌든 제가 여기 유튜브 여기 올려놨고요. 이 하나만 영상이 워낙에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다 기 때문에 이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를,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떡하죠? 다 안 들리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복식호흡도,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복식호흡의, 어떤 방법은 일단은 배 위에 손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배에 풍선이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손이 이제 배에 이제 숨을 들이셨다가 숨을 내쉬고, 그래서 배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이때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배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 그래야지 산소 교환이 훨씬 더 많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 더 충분히 내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복식 호흡이 더 효과적으로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또 복식 호흡을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극도로 불안,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비포옹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비포옹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치, 여기 영상이 안 보여도 이 그림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양손으로 자기 스스로를 포옹하는 이 방법을 나비 포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이 극도에 있거나 트라우마 환자들 대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해줘서 스스로를 나비처럼 자기 스스로를 포옹해서 토닥토닥 해주는 이것도 굉장히 불안을 낮추는 데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 그랜든이라는 발달 장애인이면서 또 과학자였던 이제 그분도 이게 나비 포옹이 아니라 비슷하게 스퀴즈 디바이스, 스퀴즈는 이렇게 쥐어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장치에 자기가 들어가서 본인을 이렇게 꽉 이제 감싸는 그런 이제 포옹해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스스로 불안할 때 안정을 이제 되찾았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안장애랑 우울장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행동발달증진센터 이제 운영하면서 도전적인 행동으로 정말로 다양하고요. 정말로 굉장히 만성화가 되고 치료가 제일 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보시게 되는데, 도전적인 행동은 이제 자타해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죠. 뭐 이제 뭐 부적절한 성적 행동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신체적으로 뭐 항문을 파거나 구토를 하거나 뭐 이제 공격 행동이라든지 뭐 이제 도망 다니는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도전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행동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이와 상관없이 연령대와 상관없이 어느 연령에서도 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성인이 됐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 사회성 부족이나 상동 행동보다도 더 보호자들이 더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도전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도전적인 행동이 있으면 센터를 다니거나 뭐 학교를 다니거나 뭐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고립이 되고 뭐 이런 가장 큰 원인이 도전적인 행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달장애인 도전적인 행동이 있을 때 많은 경우에는 이 도전적인 행동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지 우리가 파악을 못했을 뿐 그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반응을 끌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이게 감각적인 자극을 얻기 위해서 보통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나타난다고 돼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뭐 변비가 있거나 어디 많이 배가 아파서 어떤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만약에 교정이 된다면 그 원인을 교정을 해주고 만약에 교정할 수 없는 원인이 있다면 약물 치료나 뭐 여러 가지 행동 치료, 저희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도 행동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도 사실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지만 신체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은 발달 장애인들이 성인 전환기에 여러 정신 장애의 정신적인 그런 증상이 고위험군이며 성인이 돼서도 다양한 종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예방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의심을 하고 치료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어, 건강검진을 받듯이 저는 사실은, 심리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받듯이 한번 모니터링 하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대학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환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를 파악하려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봐야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평상시에 저한테 자주 다니고 제가 잘 아는 부모님과 그 가정이라면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가 되는 원인을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제 좀 그런 자주 조금 귀찮게 해서라도 그 의사 선생님이 바쁘시더라도 귀찮게 해서 자주 가시고 이제 상의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의 그런 증상들도 높게 동반이 되지만 신체적인 그런 질환들도 동반이 될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라든지 특히나 소화기계, 염증성 장질환 같은 소화기계 문제나 당뇨병과 같은 이런 만성병이나 수면장애 등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동반될 비율이 높고요. 아직까지 이제 평균 수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고 아직은 논란이 많이 돼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 보면은 사망률이 증가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 제일 큰 원인은 육체적인 활동이 부족하며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식이 습관, 약물 부작용, 그리고 타고난 생물학적인 취약성 등이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활동이라든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빠르게 질병을 확인하고 예방하고 빠르게 치료를 한다면 발달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도 점차 이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면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당연히 발달 장애인의 평균 수명도 앞으로 갈수록 점차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에 보면 비발달 장애인들에 비해서 발달 장애인들이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도 많고 병원에 어 이제 병원 비용도 더 많이 든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이제 신체 증상들이 동반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뭐 알레르기, 천식과 같은 뭐 호흡기계 질환이나 뭐 고지혈증, 고혈압, 뭐 뇌졸중, 변비, 설사, 뭐 간 질환, 뭐 수면 문제, 뭐 비타민 결핍, 뭐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더 높은 비율로 발달 장애인들에게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일단은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 가장 큰 이유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적극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급률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원인들은 뭐 가장 큰 게 이제 협조도에서 어려움이 많아서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어, 사실은 건강하게 노화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운동하고 건강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지적인 과정이에요. 그게 내가 유지가 되려면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하기 싫어도 의식적으로 해야 돼라는 이런 인지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이제 관여되는 이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발달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질병을 빨리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발달 장애인들이 건강 검진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건강한 노화의 어려움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어, 자기의 그 건강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과 식이 습관이나 뭐 어떤 양치질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제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정말 예전에 한 5년 전만 검색했을 때도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검색해 보니까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서 공유하시는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국립재활원에 보면은 발달장애 친화 그 증진 가이드라 그래서 동영상으로 뭐 당뇨병 관리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치아 관리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컨텐츠를 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검색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센터, 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발달장애인용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공유하고 홈페이지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보지는 못했었는데 한 번쯤 보시고 만약에 협조가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병이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내원을 해야 되는데 발달 장애인들이 아픈 데가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이제 미국의 연구가 이거를 조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면은, 발달 장애인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게, 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환자 측면에서 보면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어디가 아파도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치료나 사실은 도와주려고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뭐 팔찌를 차야 되고 뭐 이제 청진기는 차갑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이제 뭐 입에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병원에 가는 게 힘들고요. 마지막으로 루틴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서 입원 생활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신시내티 어린이 병원에 갔더니 발달장애 이제 전용 병동이 있었고 거기서 되게 중요시하게 여긴 게 뭐였냐면 바깥에 있어서의 발달장애인의 루틴을 이제 병동 안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자 측면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진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소아정신과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이나 뭐 간호사들이나 병원의 의료진들은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의 지식이나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가 왜 협조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환자가 협조도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으시고 뭐 근데 이제 점점 대기는 길어지고 뭐 협조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 차원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이나 병원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 발달 장애인들은 더 많은 대기 신관과 사실 별도의 대기 공간과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한 번 실패하면 반복적으로 이제 다시 시도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들 차원들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하지 않게 되고 뭐 별도의 대기 공간이라든지 혹은 일본의 그런 데를 보면은 좀 발달 장애인용 이런 의료기구를 이제 따로 개발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발달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레벨 모두에서 충분한 그런 정책적인 그런 지원과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병원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충분히 뭐 이제 이런 공간이나 도구를 따로 마련할 수 있는 뭐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라던가 그다음에 병원 전체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에게서 봤을 때는 뭐 시각 자료라던가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시행했던 그런 설문조사인데요.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병원 당시에 힘들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일단 대기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주셨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주셨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 저희 심포지움에 오셨던 어머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병원에 갔을 때 뭔가가 이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냉대? 차가운 시선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사실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의료진의 눈빛이 호의적인지 아닌지 눈치 보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을 정도로, 어쨌든, 의료진 그 발달장애 부모들에게 조금 더 호의적인 그런 전체적인 병원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10년도 안 됐죠. 한 5년 사이 여러 가지 자원들이 생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 많은 이제 정부의 지원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 여러 가지 발달 장애인들의 건강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들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 사회에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전국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병원은 아니고 뭐 방문 간호사도 있고요. 그래서 집으로 방문하는 간호사가 뭐 재활 운동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약물 투여를 도와주신다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이제 가기까지 그 이송을 도와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문 서비스도 이제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발달 장애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좀 아직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또 이제 여성 모자보건, 뭐 피임이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이제 자연의 유형별인 자료들도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제도는 장애인 주치 제도죠. 장애인 주치지 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봐야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주치의처럼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뭐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서비스. 근데 아직까지는 의원들의 참여가 적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장애인 주치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이제 전국에 이렇게 여러 군데 생겼고 충북 지역을 보면은 청주의료원이 이제 지정을 받았다고 하고 저는 이제 국립재활원에 방문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보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또 발달 장애인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제 느껴지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많이 노력하신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방문하시기 전에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건강검진 안내서 이런 시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지역사회나 이런, 지역의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특히나 도전적인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발달장애 거점 병원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정이 됐고 많은 병원들이 지정이 됐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저희는 정보 지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달장애 거점 병원의 목적은 진료 코디네이팅을 통해서 원활한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뭐 체열을 하든 MRI를 찍든 엑스레이를 찍든 간에 발달 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프로세스로 도와주는 것이 발달장애 거점 병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 병원의 시스템을 보면 저희는 뭐 별도의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도 저희가 확보한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저희 시스템의 가장 장점은 저희가 전담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예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발달 장애인들이 사실은 병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차장을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병원을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난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무 늦죠. 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료 코디네이터 역할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일단은 가장 정보를 많이 얻어요. 일단은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과거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어땠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진짜 병원에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도 잘 헷갈릴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 뭐 피부과라면 사진을 받거나 뭐 피검사 사진을 받아서 제가 일일이 그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그 교수님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 와야 되나요? 안 와도 되나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 한 과가 아니라 여러 과를 동시에 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과를 동시에 갈 수 있도록 뭐 플랜을 짜준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그리고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갔다가 근데 검사는 다른 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고 검사를 하루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양대병원은 이런 코디네이터를 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가면은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병원에 오기 전에 이 각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저희한테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 여권이라는 것도 이제 제가 이것도 보호자들이 요청해서 제가 만들었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영국에 이제, 에서 제가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일단은 이제 워낙에 이제 여러 병원을 가고 여러 약을 먹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 갈 때마다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여권에 보면 어느 나라에 갔는지 다 이제 조장이 찍혀 있는 것처럼 여권을 만들어서 그동안 내가 어떤 병원에 갔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쭉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병원 여권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개발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어떤 이슈가 없어도 자주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한 번 가면, 한 번 갈 때보다 두 번 갈 때, 세 번 갈 때, 네 번 가면 훨씬 더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뭘 만들었냐면, 체험 영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네, 주차장에서부터 원무과, 그리고 뭐 이제 수납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과를 오고, 어디 뭐 엑스레이를 가고, 그 동선 자체를 저희가 그 실사판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친해져야 됩니다. 일단 그 환경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유튜브 사진을 보지 않으셔도, 일단 자주 병원에 가셔서 두려움을 없애고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VR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뭐 엑스레이나 이런 체열하는 것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미리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개발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불안감이 많이 올라왔을 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도구들도 저희 개발해서 센서리 박스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미리미리 공부도 해보고 미리미리 친숙해지고, 이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교육에 대한 과정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네.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잖아요. 그죠? 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가 다 생기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상대방이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 경계선이 인지를 이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 과정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PDF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PDF는 저희가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곧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부분, 성교육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사실은 아직 저도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많은, 정보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예방이 최선이고요. 일단 다른 것보다 병원에 자주 가셔서, 아무 일이 없어도 자주 가셔서, 일단 친숙해지는 이 과정이 있으면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시간을 제가 너무 오래 잡아먹은 것 같은데요.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